결국엔 여러분의 투자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미국 관세법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 관세법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 ACI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미국에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우리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새롭게 네. 변하고 특별히 4월 2일 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 예, 상호관세가 이제 나오죠. 그렇죠. 큰 일이 벌어질 텐데 네. 한국 정부에서 이제 우리 그 산자부 음. 코트라에서 이럴 경우 이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미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세미나 강연 잡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거 이제 컨설팅하러 오신 거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일기 네. 때 우리가 그때 갑자기 발표될 때 상당히 당황했던 게 많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미리 좀 챙겨보자. 뭐. 일기 때 우리 정부하고 미국의 이 관세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조금 관여를 하셨습니까? 뭐 인다이렉트리 관여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우리 네. 자문을 좀 필요로 할 때 제가 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자문 역할을 좀 하셨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이제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빅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4월 2일 날 상호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예상대로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한다는 게 맞고요. 네. 일기 때와 달리 뭐 트럼프 관세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게 이미 천명이 돼 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것은 피할 수는 없고요.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죠. 네. 어떻습니까? 뭐 25%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각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한 세 가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EU 그리고 캐나다, 네. 멕시코, 중국 이런 그룹들이 소위 말하는 빅4.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양들이 제일 많고 교육이 가장 많은 제일 나라들. 많고, 그리고 특별히 또 멕시코나 이런 쪽은 이 네. GDP에서 미국 수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바꿔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좀 이렇게 펼 수 있는 강력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까 한 세 그룹 정도로 보면 네.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 2위나 3위 정도 끝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요 네 나라를 빼면 네. 그다음에 젊은이, 재팬, 코리아 뭐 이런 네. 순으로 되겠죠. 예. 그러면 한 2그룹 내지는 3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트럼프가 물량상으로. 예. 물량상으로. 네. 근데 이제 걱정이 한국에 대한 발언 자체가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FTA 맺어져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제로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 관세가 4배나 높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발언 아닌가요? 그거는 일단 이제 뭐 또 외형적으로는 4배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미국의 그 관세가 제너럴하는 관세가 뭐 2%에서 3% 정도 되고 네. 한국은 뭐 4%, 5%, 6%니까 한 3, 4%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죠.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지 그게 뭐 4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조금 과장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뭐 해야 되는군요.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데이터를 보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관세 부과를 저희가 예상해야 될까요? 관세 부과 예를 들면 뭐 몇 프로냐 그 얘기를 뭐 예상을 하라 그러면 그건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네. 일기 때부터 25% 얘기는 줄곧 해왔었어요. 25%를 맞을래 예를 들면 다른 걸 좀 뭐 내놓을래 뭐 그런 이슈였는데 이번에도 일단 시작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한 됩니다. 25%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고 네. 시작한다.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4월 2일 날 당장 뭐 관세가 그때부터 막 적용된다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 실무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일기 때 이 그 합의 보는 과정들이 너무 길었어요. 네. 중국과는 1년 반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죠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 때려놓고
그리고 뭐 한미 FTA를 가서 보상을 해주든 아니면 방위비로 보상을 해주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손해본 거 내놔라. 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기 때는 부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율 부과는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부과했다 그러면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그렇죠.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저희가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까지 미국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뭘 저희가 협상의 수단으로 미국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정부로 제가 뭐 감히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런 대응하는 쪽에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러긴 합니다만 네네. 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카운터파트를 일단 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네. 일기 때 보면 로벌 장관이 통상부 장관이 나와서 리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상부 장관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면 보면 되는 거죠. 네. 거의 정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기로 원해요. 예를 들면 사실 뭐 조금 얘기를 들면 푸틴 같은 경우도 어떤 뭐 러시아와 친하다 그런 컨셉이 아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좀 할 줄 아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실질적인 상대를 오토리티가 원한다.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이 딜이 들어갈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야나 이런 국내에서 이게 승인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받고 진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뭔지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 너 무슨 카드 갖고 있냐. 그래서 그 카드를 카운트할 필요가 있어요. 뭐 조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투자 능력 네.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호 관세를 얘기하면서 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를 들면 미국 수출을 방해하는 요소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걸 고려하겠다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상호 관세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네들이 3%면 나도 3% 이런 컨셉이죠. 네네.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뭐 관세율보다는 지금까지 무역 흑자가 한국이 얼마나 가져갔냐. 네. 그리고 우리가 공조하러 얼마나 많은 방위를 해줬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한국 농산물 마음대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미국 농산물 왜 막냐? 예를 들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30개월 넘는 것만 가져온다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그런 이슈가 연령 제한 있잖아요. 이런 거 연령 제한이 말씀하시네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사실 미국보다 비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FDA, USDA, 뭐 CPSC, DEA, CBP, 뭐 Fish and Wild Game, NOAA 제가 그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에이전시들이 전부 다 통관을 보류시키고 이 비관세 장벽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막고 있다고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네. 이렇게 해서 통관 거부가 될 때마다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것도 많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비관세 장벽도 잘 알아봐야 되지만 미국의 그 수많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가 철저히 파악해서 협상할 때 여기도 비관세 장벽이 이만큼 있는데 서로 이걸 잘 조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만큼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를 way over, 훨씬 많고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까다로움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11년도에 네. 그런 식품안전 현대화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수입 법규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관세하고 조금 큰 뭐 연관이 있지는 않은데 네. 국내 이슈가 이른바 IRA 법안, 네. 그다음에 칩스법,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법 이게 설마 폐지될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뭐 현금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해준 게 사라질까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사실 타 방송에서 한번 편하게 얘기하면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다시 돌아왔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네네.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2022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다시 나올까 말까 결심을 할 때 이 네. IRA 같이
바이든이 다시 그렇게 스투피드하게 이 돈 쓰는 거 보고 열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왜 쓸데없이 돈을 주고 외국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데려오느냐? 나는 한 푼도 안 주고 TSMC 내가 좀 공갈 치니까 그냥 네. 천조 투자하지 않냐? 압박을 가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약속을 한 거고 미국이 그렇기 네. 때문에 쉽게 없애는다는 건 어렵지만 새롭게 뭐 추가로 뭐 돈이 집행이 된다든지 집행이 좀 슬로우한다든지 네. 그런 네거티브한 효과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힘들겠지만 네. 어쨌든간 제한을 걸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다른 더 큰 효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투자를 좀 더 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협상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한테 좀 들어와라라고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는 또 알래스카 주정부 인사가 주지사가 들어온다고 네네. 하고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카드라고 보십니까? 만일 이제 뭐 타당성을 봐야 되겠죠.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먼 미래를 본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것을 우리 하나의 카드로 잡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왜 그렇게다가 저 오일에다가 목을 매느냐면은 네. 사실 미국이 이 오일 생산국이 제일 1등 맞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도 상당한 포션이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가스 수입하죠. 50% 네. 이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생산 캐퍼빌리티는 있지만 지금도 자급자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랑 멕시코랑 장기적으로 계속 이거 자기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네. 에너지의 독립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건데 아마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가 가지는 좋은 카드인데 너무 부담스럽다면 네. 그걸 약간 일부 주면서 뭐 이렇게 딜을 하는 도구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니까 카드로 사용할 필요는 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은 투자가 필요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예, 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더 잘 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980년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일본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GDP 73% 왔을 때 네.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까지 악영향을 더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뭐 좋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좀 안 보는 쪽이에요. 아, 네. 되게 심각하게 보는 분도 많은데 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것이 세 가지의 용도가 있어요. 크게 뭐 협박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네. 교과서적 예를 들면 revenue 이제 세수의 목적이 있고 R자를 세 개를 표시하는데 그 다음에는 revenue하고 그 다음에 restriction 제한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작동되면서 워킹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수, 제한, 상호성을 세 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욕심이 지나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상으로 그게 동시에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삐그덕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관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렇게 세게 때린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다 보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원칙이 균형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삐걱대면서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면 질량 불변의 네. 법칙. 예를 들면 그런 컨셉이다.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상호 관세 저희가 4월 달에 매겨지는 이후에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관세 전문가와 함께 지금 현재 시장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진정 변호사, ACI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